자, 박스가 하나가 왔습니다. 박스를 우리가 열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택배 같은 거 주문하면 택배 열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집에 있는 거 제가 다 열어봐서 우리 와이프가 약간 삐지긴 하는데, 제 직업이 재밌는 게 이제 제품들 같은 거 조립할 때 박스 열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오른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에서 컴바이크 이름 써가지고 퀵으로 박스 하나 보내줬는데 이 안에 최신 신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열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박스 열어보는 재미를 같이 보시라고 다시 한번 제품 꺼내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제품 꺼내볼 때 재미가 좀 쏠쏠하죠.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요. 우리가 많이 기다렸던 자, 인텔에서 드디어 랩터레이크 13세대 CPU가 출시됐습니다. 이 CPU 리뷰 한번 해달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랩터레이크 13세대죠. i5 13600K입니다. 이제 이전 세대가 되었죠. 지금 판매되고 있는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12600K죠. 12세대는 12000으로 나가고 13세대는 13000으로 나갑니다. 13세대고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13세대 신제품이 나왔고요. i5 13600 이게 12600K를 대체할 것 같습니다. K가 붙은 CPU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i5 계열인데 그 중에서도 12600K였어요. 이제 13600K가 가장 많이 판매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스펙은 한번 개봉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는 게 i7 13700K입니다. i7도 하나 주셨고요. 그리고 얘가 가장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i9 13900K입니다. 엄청나죠? 이 안에 보면 은색 실버로 웨이퍼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볼 거고요. 자세한 스펙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i9급까지는 많이 판매되지는 않죠.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도 한데 가격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인텔 같은 경우에 CPU가 세대가 바뀌면, 그러니까 12세대에는 600계열의 칩셋이 사용이 됐죠. 그리고 또 세대가 바뀌면 메인보드가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700 시리즈 칩셋이 나오긴 했는데 이전에 600 칩셋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먼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00 칩셋을 메인보드도 보내주셨습니다.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G790 플러스 D4입니다. 이 메인보드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사양이 높은 i9 13900K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를 사용해서 전체 CPU, i5, i7, i9 이걸로 다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700 시리즈 790 칩셋으로 해볼 거고, 이전에 600 칩셋도 된다고 하니까 i5나 i7 같은 경우에 이전에 메인보드죠. B660 메인보드 가지고도 한번 잘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바이오스 펌웨어가 최신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출하를 해보고, 혹여나 저희가 가진 660 보드로 안 되더라도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를 열어보는 이런 재미가 저희한테 또 있습니다. 자,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당연히 플래그십 모델들만 먼저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위 버전이 K급 CPU들만 먼저 보내주셨고요. i5, i7, i9인데 모두 K자가 붙은 제품이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G790, 메인보드는 에이서스의 터프 게이밍 G790 플러스 D4인데 메인보드에 보면 D4라고 써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DDR5로 사용할지 DDR4로 사용할지 선택해서 이 메인보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인보드를 D4를 보내겠다 이렇게 업체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도착해서 받아봤더니 D4 보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DDR5가 들어가는 메모리로 테스트를 하면 성능 수치가 더 나오기도 할 텐데 왜 이걸 보내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에 출시된 그 AMD 라파엘이 DDR5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DDR4가 지원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DDR4도 지원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 보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DDR5가 제공되는 보드도 있을 거고, 이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DDR4도 지원하고 DDR5도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연히 신제품이니까 이제 DDR5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DDR5 가격도 많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DDR4 메모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기존의 DDR4 메모리 튜닝램은 굉장히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리고 8기가 16기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메모리를 어떻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새로 하시는 분들도 D4 할지 D5 할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텔 13세대의 장점은 기존의 메인보드 600 시리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메모리도 DDR4나 DDR5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 주인공인 CPU의 성능을 볼 건데요. CPU의 성능이 올라간 건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죠. 뭐 12세대에서 13세대로 올라갔으니까요. 당연한 성능이 올라갔는데 얼마큼 올라갔는지, 또 중요한 건 저도 지금 알지 못하지만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AMD에서 라파엘 CPU 신제품을 이미 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얼마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능상으로 보면 코어의 클럭은 당연히 올라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클럭들이 기본으로 5점대를 넘어가는 그런 속도를 제공을 합니다. 거기다가 코어의 스레드의 개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체크하는 부분은 캐시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캐시 메모리의 역할하고 또 캐시 메모리가 용량이 컸을 경우에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느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데이터 저장 장치인 SSD와 그리고 CPU 중간에서 임시 저장 장치를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속도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주 저장 장치인 SSD에서 CPU에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고 임시 보관하고 하면서 이 역할을 하는데, 그럼 캐시는 뭐냐? 이 메모리와 CPU 사이의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메모리하고 CPU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중간에서 이 캐시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면, 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동차 쪽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비교는 되지 않을 건데요. 그냥 비유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막 달려갑니다. 뭐 4차선 도로를, 고속도로를 막 쌩쌩 몰고 달려가는데, 그 역할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길이 뭐 굽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 요금소를 지나갑니다. 이 요금소를 좀 비교를 들어볼 건데요. 요금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는 일일이 차를 세워 가지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지금도 하이패스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요금을 지불하지만,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일단 차를 서서히 세워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거죠. 예전 캐시가 그랬어요. 예전 캐시가 뭐 그래봤자 1메가, 2메가, 예전 같은 경우는 메가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CPU는 굉장히 빨라지고 메모리도 빨라졌는데 중간에 캐시의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막 달리다가 섰다가 가는 거죠. 거의. 그러다가 이제 하이패스가 들어오면서,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딱 찍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속도 감속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차선이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막 달리다가 하이패스 들어가서 차들이 정체되고 병목 형상이 일어나고 차선이 좁아지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이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의 성능이 월등히 올라갔습니다. i5 13600K인데요. 이것만 같은 경우에도 캐시 메모리가 24메가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24메가 캐시 메모리인데, 다시 자동차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고속도로 가다 보면 하이패스가 차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열어놔 가지고 그냥 쌩 달릴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 뭐 보통 100km, 80km 이런 속도로 그냥 하이패스 루트를 지나가는 거죠.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서 막 처리하는데 속도를 막았던 그런 요금소 부분들을 얘가 굉장히 확장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부분들, 메모리를 뭐 D4나 D5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예전에 610세 메인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캐시 메모리가 많이 올라간 거, 장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파엘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5 13600K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5 13600K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23메가 캐시 메모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인텍 컴퍼니에서 협찬으로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냥 주문 좋은데 그냥 주신 건 아니고 대여만 해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따가지고 개봉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K자가 붙은 CPU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가 없죠. 정품 쿨러가 없습니다. 발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13세대 같은 경우에도 발열이 많이 늘어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K자 제품 부품들은 어찌되었든 발열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좋은 공냉 쿨러나 사제 쿨러를 구매해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쿨러가 없습니다.
괜히 쿨러 넣어가지고 요금을 올릴 필요는 없겠죠. 자, i5 13600K 처음 저도 열어보고요. 뭐 여러분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날 것 같아요. 예,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전 세대 12세대와 똑같이 LJ1700이라서 예, 동일합니다. 이렇게 CPU 뒤에 칩도 동일하죠. 겉모양은 동일합니다. 예, 이 i5 13600K가요, 이전 세대의 12600K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전 세대에는 최대 클럭이 4.9까지인가 그랬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클럭이 5.1로 올라갔습니다. 아, 굉장히 고무적이죠. K자가 붙은 제품들 13600K, 그리고 뭐 700K, 900K 모두 5점대인데, 얘 같은 경우는 5.1, 최대로 5.1이 뭐 지원돼서 찍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수치상으로는 5.1까지 지원을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음은 i7 13700K입니다. 게이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CPU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와, 방금 설명드린 L2 캐시가 30MB입니다. 이 30MB가 엄청난 거예요. 하기는 뭐 예전에는 메모리도 메가인데도 대단하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갑 정도 지나면은 이것도 뭐 기가가 되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인텔 컴퍼니에서 협찬해 주신 거라 조심히 대여해 주신 거라 조심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12600K하고 12700K가 막 품귀됐다가 가격이 좀 더 내려갔다 그러고 있어요. 이 제품 때문에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i7 13700K입니다. 당연히 소켓 동일하기 때문에 크기 동일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최대 클럭이 5.4GB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캐시 메모리는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와, 이 5.4기가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거죠. 5점대가 이제 뭐 일반에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K자에서만 5점대지만, 이 5점대라는 게 정말 대단한 속도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i9 13900K입니다. 와, 뭐 멋지네요. 와, 얘 같은 경우에는 36MB네요. 저도 이제 막 보는 거라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해요. 와.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반도체 제작하는 웨이퍼 방식의 케이스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좀 번쩍번쩍하네. 과대 포장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 제품은 이렇게 멋지게 좀 포장을 해야죠. 이거 보관하기 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와, 가격만 잘 나와준다면 훌륭할 텐데요. i9 13900K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최대 클럭이 5.8GHz입니다. 거기다가 코어가 24개, 엄청나죠. 물론 파워코어와 E코어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24개의 코어와 5.8GHz 최대 클럭, 거기다가 36MB의 캐시까지, 이게 가격만 잘 나와준다면, 사실은 우리가 i9급까지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되진 않아요. i9급은 뭐 CPU 자체만이라도 일반적인 컴퓨터 한 개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찾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래도 매니아층에서는 이 CPU를 하실 수 있죠.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가 뭐 13700K까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이상의 또 매니아 분들은 이 CPU를 선택을 할 거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CPU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와, 자, 이렇게 CPU의 간략한 스펙 소개를 해드렸고요. 거기다가 이 CPU가 발열이 이전 12세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테스트를 할 때 당연히 수냉 쿨러를 사용할 건데요. 그런데 이 13600K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에도 i5 같은 경우에는 공랭 쿨러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공랭 쿨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13600K 가지고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수냉 쿨러를 하시겠지만, 게임 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뭐 고급 사무용 하시는 분들은 소음이 좀 있잖아요, 수냉 쿨러가. 그렇기 때문에 공랭 쿨러도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 이런 것들은 수냉 쿨러로 3열 수냉 쿨러,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 지금 생각하기에는 안텍사 3열 쿨러 정도로 테스트를 할까 하는데, 아주 고가의 제품, 쿨링을 정말 잘 된다는 고가의 제품으로 해서 쿨링 수치를 재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스펙과 가격의 쿨러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 메인보드가 이제 이전 세대에는 G690 플러스 D4가 있었죠. 그런데 앞에 7자만 바뀌었습니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690에 비해서, G690 플러스 보드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요. 자, 이전 세대의 G690 플러스 터프보다 이 방열판이 굉장히 묵직하고 더 큽니다. 그만큼 쿨링을 더 잘해줄 거고요. 페이저가 16 플러스 1인가 그럴 건데, 정확한가? 제가 메인보드 공부를 안 해서 굉장한데요.
PCI 익스프레스 5.0 레인이 무려 16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부품들이 PCI 익스프레스 5.0을 지원하는 부품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 메인보드 이렇게 고사양의 제품 하시는 분들은 차후에 나오는 부품들로 갈아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최신으로 제공을 해주는 건 좋은 거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주문하실 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DDR4 메모리 소켓이 4개가 있는 거고요. 메인보드에 D4라고 써 있으면은 DDR4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고, 메인보드에 표기가 없는 것들은 DDR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트싱크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CPU 전원단이 10개나 있고요. 8핀하고 4핀 이렇게 되어 있고, 12개구나. NVMe 소켓도 히트싱크가 2개가 되어 있고요. PCI 슬롯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2개 할 수 있고요. 자, 이 메인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테스트할 때 오픈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장착하지 않을 거예요. 오픈 테스트로 이 메인보드에다가 이 세 제품 모두 얹어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고, 그래픽카드를 장착하지 않을 건데, 그래픽카드를 장착해서 테스트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리뷰 같은 경우에는 CPU에 중점을 주는 리뷰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그래픽카드 성능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 i9 같은 경우에는 물론 i9을 내장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UHD 770이 들어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헤르츠가 그래픽카드 헤르츠가 1650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 헤르츠가 1440 이렇게 됩니다. 때문에 같은 UHD라도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전 12세대에도 내장 그래픽으로 4K로 모니터 4대 출력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K로 모니터 4개를 출력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속도도 좋아졌을 것 같고요. 그래서 CPU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는 장착을 하지 않고 이 메인보드를 이용해서 오픈 테스트로 테스트를 하고요. 안텍사의 수냉쿨러로 테스트하고, 테스트를 할 때 시네벤치 위주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시네벤치 점수를 각각 보고, 또 하나 할 거는 CPU의 가부하를 1시간 정도 계속 줘서, 단시간 뭐 5분 10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한 1시간 정도 테스트를 계속 돌려가지고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사실은 이렇게 클럭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거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온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제가 할 수도 있고 가장 시킬 수도 있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1시간씩 풀로 돌려가지고 온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테스트 할 거는, 이 13세대 CPU들이 이전 세대의 600 시리즈 메인보드, 그러니까 B660 보드나 G690 보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단 말이죠. 새로 구매하실 때도 그 보드들이 저렴할 거기 때문에 그 보드들을 사용할 수 있나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있고, 또 이전 세대 12세대 때 660 보드나 690 보드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를 또 CPU만 갈아타실 수 있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660 보드 가지고 이 두 제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뭐 속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여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진 660 메인보드가 최신으로 펌웨어를 할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 13세대 CPU가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 펌웨어가 될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노력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프 게이밍 G790 플러스 D4 메인보드에다가 DDR4 메모리 삼성 거 그냥 일반 시금치 램이라고 하죠. 삼성 메모리 듀얼로 장착해서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테스트 할 겁니다. CPU 3개 모두 이렇게 동일한 상태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를 식혀줄 쿨러 같은 경우에는 안텍사의 심포니 360 3열 순행 쿨러예요. 이 쿨러 같은 경우가 가격이 한 14만원 정도 하는데요. 중상급, 중급 정도 CPU 쿨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 12세대 판매할 때 굉장히 쿨링을 잘해줬던 그런 제품이고, 메인보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에이서스 터프 G790 플러스 D4 보드입니다. DDR4 삼성 메모리 8기가 2개 넣었고요. SSD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SSD는 삼성 500기가 넣었는데요. 980 프로 정품은 아니고요.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병행 수입이죠. 9A1 500기가로 넣었어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사의 포커스 750 전격 파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시작할 거고요. 먼저 i5 13600K부터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서스 메인보드 바이오스입니다. 지금 G790 플러스 D4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CPU가 13세대 i5 13600K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대 스피드 5.1GHz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는 8기가 2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CPU 온도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아이들링 상태에서 35도 나오고 있고요. 메인보드 온도는 31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그대로 돌려보고요. 시네벤치 점수 보고, 그리고 나서 CPU의 가부하를 최대한 준 다음에 1시간 정도 돌려서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네벤치 멀티코어로 테스트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윈도우 10이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시네벤치는 3회 정도 돌릴 거고요. 물론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평균을 좀 내봐서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네벤치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3회차 돌렸는데요.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만 돌려봐도 될 것 같아요. 윈도우 10에서 돌렸고요. 14코어 20스레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점수가 24,141점 나왔습니다. 여기 밑에 순위에 보면 i5 13600K 24,141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점수는 굉장히 준수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자, 온도도 한번 볼 건데요. 시네벤치 돌리는 동안에 온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피코가 평상시에 30도 내에만 찍었고요. 여기 시네벤치 돌렸을 경우에 최대가 78도 이렇게까지만 올라갔고, 이코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온도는 비슷한데 CPU에 부하를 줬을 경우에 최소 70도가 넘지가 않았습니다. 75도, 70도 내외니까요. 쿨링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발열이 많이 나지도 않고요. 이 심포니 360이 쿨링이 좋은 건지 발열이 많이 안 나는 건지 어쨌든 조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OCCT를 이용해서 CPU에 부하를 줄 건데요. 애초에는 한 6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 번 테스트 해야 되기 때문에 60분은 너무 길고 30분만 테스트를 할 거고요. 30분도 굉장히 긴 테스트 기간입니다. CPU 사용량을 100%로 두고 여기에 보면 최소 온도하고 최대 온도가 나오는데요. 이 평균 온도도 나오고 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코어와 E코어의 온도 차이가 있죠. 그 온도 차이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단시간에 체크를 해보면 체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1시간은 또 너무 길고 30분씩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없이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30분 동안 테스트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테스트가 종료가 잘 되었고요. 온도 보면 피코가 평상시에 30도에서 34도 이렇게까지 나왔고 최대 온도가 쫙 보면 68도까지 나왔습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코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31도, 30도 이렇게 나왔고 얘도 최대로 찍었을 때가 60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61도 이렇게 됐고 보통 58도 이렇게 나왔네요. 온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 상태의 온도 수치만 보면 13600K도 일반적으로 게임 안 하실 때는 공랭 쿨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12600K 같은 경우에 3만원대 팔라딘 공랭 쿨러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거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3700K로 CPU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픈 테스트 상태이긴 하지만 이 순행 쿨러의 브라켓을 교체하고 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손이 꽤 많이 갑니다. 지금 옆에서 로미 과장님이 계속 도와주고 계신데요. 인텔 13세대 i7 13700K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요. 여기 클럭이 5.3기가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클럭이 5.4기까지 올라간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16기가 동일하고 나머지 동일합니다. 얘도 CPU 온도가 평상시에 보면 35도 나오고 메인보드 30도 나오고요. 이 상태입니다. 동일하게 윈도우 10에서 시네벤치 돌릴 거고요. 13700K 표기되어 있고요. 16코어 24스레드 표기되어 있습니다. 멀티코어로 똑같이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13700K 시네벤치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랭킹에 맨 위에 주황색이 있습니다. 테스트하면서 저 랭킹에 맨 위에 주황색이 있었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점수가 멀티코어 점수가 3777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도 그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i7 13700K 3777점 맨 위에 있죠. 가장 빠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네벤치로 테스트했던 CPU 중에 가장 빠르고요. 조금 전에 테스트했던 i5 13600K가 이렇게 밑에 4위에 링크가 되어 있죠. 24,141점. 와, 엄청납니다. 자, 온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돌렸을 경우에 P코어가 최대가 93도까지도 올라갔고요. 평균적으로 85도에서 90도, E코어가 80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코어 같은 경우에는 93도 이렇게 조금 위험한 수준을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온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코어가 높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듯해요. 클럭이 굉장히 지금 높잖아요. 5.4 클럭 이렇게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온도도 이 정도면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자, OCCT도 30분 동안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테스트 잘 됐고요. 아무 문제 없이 테스트 잘 완료됐습니다. 피코 온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28도, 30도에서 최대가 제일 높은 게 여기서 피코가 79도 나왔네요. 79도 나왔고 이코 같은 경우가 66도, 68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100% CPU를 돌려서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80도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세 번째로 i9으로 CPU를 교체했습니다. i9 13900K입니다. 지금 여기 CPU 교체를 했고요. 날짜로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게 CPU 교체 작업하고 테스트하는 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오늘 날짜 보시면 여기 하루가 어제보다 더 지났고요. CPU i9 13900K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5 나와 있는데요. 여기 상세하게 보면 터보가 5.8까지 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CPU 온도를 보면 44도가 기본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작업했을 때 13700K 같은 경우에는 34도, 33도 이렇게 초반 찍었는데요. 지금 얘는 기본이 44도입니다. 물론 클럭이 5.8까지 치는 거라 높긴 하지만 온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메인보드 온도는 큰 변화는 없고요. 예, CPU 볼테이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 정보입니다. 코어가 24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기본 온도 30도 초반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45도, 59도까지 피코어가 올라간 것도 있어요. 62도까지도 올라갔네. 이거 온도가 좀 심상치 않긴 한데 코어가 워낙 높으니까 클럭이 높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시대 배치 한번 돌리면서 온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배치 돌릴 거고요. i9 13900K 24코어 32스레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순위 보면 일단은 i7 13700K가 1등인데요. 당연히 얘 돌려보면 얘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벤치마크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네벤치 계속 돌리고 있는 중인데요. 피코어 같은 경우에 100도씨 찍은 것들이 2개, 3개 보이고 95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코어 같은 경우에도 90도까지 찍은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100도도 이 쿨러가 카바하고 그렇게 열이 많이 나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걸 계속 이 상태로 돌렸을 때 우리가 물론 게임할 때 이 상태로 계속 돌리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i9 13900K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쿨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시네벤치 테스트 완료됐고요. 당연히 맨 상단에 주황색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점수 한번 볼게요. 점수가 38,374점입니다. 시네벤치 돌리고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여태까지 시네벤치로 영상 찍은 것 얘 차지하고 시네벤치로 찍어서 점수 본 것 중에 가장 높습니다. 엄청납니다. 온도도 당연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온도가 피코어에서 100도씩 찍은 코어들이 한 3개 있고요. 나머지 92도, 95도 이렇게 찍었는데 인텔에서 테스트 공개할 때 온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쿨러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좋은 쿨러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코어 부분에서는 대부분 85도 이렇게 중반 찍었고요. 이 코어는 온도가 괜찮습니다. 와, 점수 엄청납니다. 예, OCCT로 30분 정도 테스트 돌려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메인보드하고 잘 돌아가는지 점검할 거고요. 온도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0분간 테스트도 잘 운영이 됐습니다. 온도가 보면 여기서는 최대가 97도, 100도는 찍지 않았고요. 평균적으로 90도 초중반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코어는 70도 초중반대 나왔네요. 이 정도면 준수한 것 같습니다. 예, CPU 3개 모두 3열 순행 쿨러인 안텍사의 심포니 360으로 테스트했는데요. 예, 쿨링 상당히 좋습니다. 이전 세대 12세대 CPU보다 속도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쿨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TDP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발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3600K나 13700K 같은 경우 게임 하시는 분들은 2열 순행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3열 순행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900K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심포니 360도 처리 잘 되는데 예산이 더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쿨링이 좋은 쿨러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12세대 제품으로는 12600K나 12700K 같은 경우 게이밍 사양이 아닌 제품들은 공랭 쿨러로도 출시를 많이 했는데요. 판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발열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13600K하고 13700K도 공랭 쿨러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2세대 때 많이 사용했던 팔라딘 400A RGB 쿨러인데요. 얘가 3만원 중후반대 제품인데 이 제품 가지고 한번 발열이 얼마 정도 나는지 실제 속도
차이도 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600K에다가 팔라딘 공랭 쿨러를 장착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뭐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하는 사양은 아니고, 주식을 하신다거나 아주 고사양 사무용 하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그런 쿨러인데, 저희가 12세대 때 이 팔라딘으로 12600K나 12700K 많이 장착을 해드렸거든요. 물론 게이밍 사양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온도 체크 한번 하려고 보는 거고요. 이 쿨러 조합은 게이밍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OCCT만 온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OCCT 테스트 완료되었고요. 먼저 순행하고 온도가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최대가 70도, 72도 나오고요. 이 코에서는 67도 이렇게 나옵니다. 쿨링이 굉장히 잘해주네요. 예, 13700K로 교체했고요. 또 30분 동안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700K도 30분 테스트 완료됐습니다. 정상적으로 테스트 잘 됐고요. 이것도 온도 좋습니다. P코어가 보면 제일 높은 게 79도, E코어가 제일 높은 게 69도. 예, 성능 좋습니다. 쿨링도 잘 되고요. 예, 테스트 완료했고요. 영상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영상 끝까지 받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인텔 CPU 13세대 13600K, 700K, 900K 테스트 했는데요. CPU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CPU의 전체 성능이죠. 클럭, 그리고 코어, 스레드, 캐시, 거기다가 내장 그래픽의 성능까지 모두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CPU 온도도 이전 세대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12세대에 사용했던 공랭 쿨러라든가 수냉 쿨러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성할 때 이전 세대 600 칩셋 메인보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메인보드를 선택해서 구성을 할지 요거만 숙제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잘 조합해서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에서 CPU가 새롭게 출시되었는데 모든 조건에서 괜찮습니다.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추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저희가 가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만 좀 우려가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 환율도 있고요, 또 신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이전에 12세대 가격만 유지해 준다면 최근에 나왔던 AMD 라파엘이 좀 고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라파엘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드리면, 출시한 이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발열 문제, 성능 문제, 여러가지 메인보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바로 인텔에서 13세대를 출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리뷰도 많이 안 올라오고 또 판매도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양쪽 다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걸 더 팔아야 되고 이런 건 없는데,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걸 추천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영상 마무리 지면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제가 내장 그래픽으로만 테스트 한다고 했는데, 얘가 또 게이밍 테스트를 안 해보면 좀 아쉬울 것 같아 가지고요. 게이밍 사양에서 가장 많이 판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양이 있잖아요. 13600K하고 그래픽카드는 RTX 3060 Ti 조합으로 배틀그라운드하고 게이밍 한 3가지 정도 테스트해서 영상을 위해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성능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게이밍 영상 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바이컴TV 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